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던 그 밤, 내 침실에는 낯선 괴물이 서 있었다. 아니, 괴물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얀 셔츠 위에 검은 먹물이 점점이 흩뿌려진 몰골은 분명 내 사위 박준호 녀석이었으니까. 녀석은 내 오래된 자개장 앞에 서서 제 손과 얼굴에 흥건한 먹물을 내려다보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닥에는 녀석이 급히 열어젖혔을 서랍에서 떨어진 가짜 열쇠와 터져버린 작은 먹물 주머니가 뒹굴고 있었다. 나는 잠에서 깬 척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삐걱 하고 낡은 침대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녀석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우리의 시선. 녀석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스탠드 스위치를 눌렀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환한 불빛으로 채워졌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자개장 서랍은 열려 있었고 녀석의 하얀 셔츠와 말쑥하던 얼굴, 그리고 탐욕스러웠던 그 손은 온통 검은 먹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지울 수 없는 죄인의 낙인이 찍힌 것처럼. 자네,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녀석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녀석이 뭐라고 변명을 하려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아내와 함께 외출했던 딸 수연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수연이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편의 흉측한 몰골, 열려있는 할아버지의 자개장, 그리고 싸늘하게 굳은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 먹물 자국이 녀석의 뻔뻔한 얼굴에 죄인의 낙인처럼 찍히기 전까지 나는 그저 한적한 서촌 골목의 늙은 퇴직 형사일 뿐이었다. 내 이름은 이동진, 66이다. 30년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일했다. 내 청춘은 피의자와 피해자, 거짓과 진실, 그리고 후회와 분노로 얼룩진 사건 파일들 속에서 지나갔다. 나는 사람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고 침묵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다. 범죄의 현장에는 언제나 범인이 미처 생각지 못한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몸으로 깨우쳤다. 은퇴 후 나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낡은 한옥으로 들어왔다. 평생을 범죄와 싸우며 살아온 내게 이 고즈넉한 한옥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작은 마당에 화초를 가꾸고 대청마루에 앉아 붓글씨를 쓰며 소일했다. 바람이 불면 창호지가 부드럽게 울었고 비가 오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다. 이제야말로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았다. 평화는 석 달 전 내 딸 수연이가 울며 불며 찾아왔을 때 깨졌다. 아빠, 준호 씨,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하나뿐인 내 딸 수연이는 착하고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아이였다. 그런 딸이 번지르르한 말솜씨와 야심만만한 눈빛을 가진 박준호라는 녀석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심 반대했다. 내 형사의 감각이 저 녀석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녀석의 미소 뒤에는 탐욕이, 자신감 넘치는 말투 속에는 조급함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멋진 야망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다. 아니나 다를까. 녀석은 결혼 후 몇 년간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때마다 나는 딸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돈을 융통해 주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며 다시는 손 벌리지 않겠다며 녀석은 매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석 달 전 녀석은 마지막으로 남은 전세 보증금까지 날려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었다. 아빠, 딱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신세 지면 안 될까? 준호 씨가 금방 재기할 거야. 내가 보증해. 딸의 눈물 앞에 나는 또다시 무너졌다.
그렇게 내 고요했던 한옥에는 2명의 불청객이 들어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사위 녀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딘가로 출근하는 척했고, 딸은 집안일을 도우며 싹싹하게 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녀석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녀석은 내 서재를 기웃거렸고, 내가 수집한 옛 물건들의 가격을 은근슬쩍 물어왔다. 아버님, 이 그림은 꽤 비싸 보이는데요. 이 도자기는 어느 시대 겁니까? 녀석의 눈은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세마는 장사꾼의 눈이었다. 내 오랜 형사의 감이 녀석이 단순한 식객으로 머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녀석은 뱀처럼 교활했고, 뱀이 허물을 남기듯 늘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다. 나는 그 흔적들을 조용히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먹물 범벅이 된 현재의 침실로 돌아왔다. 딸 수연이는 여전히 문 앞에서 충격에 빠져 서 있었다. 사위 녀석은 이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향해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잠시 바람 좀 쐬려고 나왔다가 아버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들어와 본 겁니다. 기가 막힌 변명이었다. 도둑을 잡겠다던 놈이 왜 남의 집 귀한 자개장 서랍을 열고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서랍을 살짝 열어보는 순간 갑자기 안에 있던 먹물통이 터져서, 정말입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아버님을 걱정해서. 녀석의 목소리가 처량하게 떨렸다. 그 연기력 하나는 인정해 줄 만했다. 어쩌면 내 딸은 저 악어의 눈물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지도 모른다. 나는 녀석을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문 앞에 서 있는 내 딸 수연에게로 향했다. 수연아, 내 부름에 딸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너는 남편의 저 말을 믿느냐? 수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에 대한 믿음과 눈앞에 이 기괴한 상황에 대한 의심 사이에서 내 딸은 길을 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먹물로 얼룩진 바닥을 천천히 가로질러 녀석의 앞에 섰다. 그리고 녀석의 뻔뻔한 얼굴을 내 평생의 경험이 담긴 눈으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래, 어디 한번 계속 짓걸려 보아라. 내 무덤을 얼마나 더 깊이 파는지. 이 늙은 아비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 그 끔찍한 먹물 세례가 있기 닷새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자. 그날 저녁 우리 집 대청마루에는 모처럼 만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있었다. 아내 은희는 사위가 온다는 말에 아침부터 시장을 봐와서는 녀석이 좋아한다는 해물파전과 갈비찜을 하느라 온종일 부엌에서 분주했다. 낡은 한옥의 저녁은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큰한 간장 냄새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뜯어 밥상을 거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이었다. 아이고, 장모님, 역시 장모님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십니다. 사위 녀석 박준호는 언제나처럼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칭찬했다. 녀석은 젓가락을 쉴 새 없이 놀리며 복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웠다. 내 딸 수연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연신 남편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나는 말없이 그 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딸은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사위 녀석의 크고 작은 허물들을 애써 눈감아 주어야만 했다. 녀석이 사업 실패로 날려먹은 내 돈이 얼마이며 그 때문에 내 딸이 흘린 눈물이 얼마였던가.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준호 씨, 요즘 일은 좀 어때?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녀석은 친구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물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내 오랜 동료였던 후배 형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녀석은 2달 전에 그 회사에서도 잘리고 매일같이 PC방이나 경마장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딸 앞에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네, 아버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녀석은 너무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저런 뻔뻔함이 어쩌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성만의 무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녀석이 문득 내 침실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님, 저번에 아버님 방에 들어갔다가 잠시 봤는데 그 방에 있는 오래된 나무 괴짝 말입니다. 그거 참 멋지더군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내 안에 늙은 형사가 잠자고 있던 본능을 깨우는 순간이었다. 아, 내 할아버지 때부터 쓰시던 자개장을 말하는가 보구나. 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이어갔다. 자개장이요? 어쩐지 귀티가 나더라니. 그런 건 요즘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골동품 아닙니까? 재질이 뭔가요? 오동나무인가요? 녀석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 눈빛은 순수한 감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값비싼 물건의 가치를 가늠하는 탐욕스러운 감정사의 눈빛이었다. 글쎄다, 나도 그런 건 잘 몰라.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지. 나는 말을 잘랐다. 하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님, 그 자개장은 잠글 수도 있게 되어 있던데 혹시 안에 뭐 귀한 거라도 넣어두셨습니까? 하하, 농담입니다. 녀석은 농담이라며 웃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준호 씨, 옆에 있던 수연이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빠 방에는 낡은 책이랑 서류밖에 없어. 아니, 여보,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아버님이 전직 형사셨으니까 뭐 예전에 쓰시던 총이라도 넣어두셨나 해서. 총, 그 단어가 내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녀석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자개장 안에 현금이나 보석 혹은 총과 같은 값나가는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을 취조했던 바로 그 눈으로. 그 안에는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내 아버지의 손때와 내 할아버지의 숨결이 담겨 있을 뿐이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것들 말이지. 내 목소리에는 나도 모르게 서슬퍼런 기운이 실렸다. 녀석은 내 눈빛에 담긴 경고를 읽었는지 잠시 움찔했다. 아, 예, 그렇군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녀석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식탁의 분위기는 다시 평범한 가족의 저녁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녀석은 오늘 밤 분명히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딸 부부는 자신들이 머무는 작은 건넌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 남아 귀를 기울였다. 낡은 한옥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았다. 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당신 아까 아빠한테 왜 그런 걸 물어봐. 내가 다 민망해 죽는 줄 알았네. 뭐가 어때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장인어른 너무 예민하시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례했던 거야. 그 자개장은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쓰시던 귀한 물건이란 말이야. 귀한 물건이라. 녀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귀한지 한번 알아봐야겠는걸.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나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돋보기를 꺼내 내 침실의 창호지를 샅샅이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자개장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의 창호지에 바늘 구멍만 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녀석이 낮에 내가 없는 틈을 타 몰래 내 방을 엿본 흔적이었다. 나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늙은 사냥개는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 나는 내 방에 불을 끄고 대청마루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밤이 깊어지기를, 저 교활한 뱀이 제 굴에서 기어나오기를.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었을까. 건넌방의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루를 가로질러 내 침실로 향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림자는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리라.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잠든 척 고른 숨소리를 냈다. 잠시 후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방문이 한 뼘쯤 열렸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내 사위 녀석 박준호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달빛에 비친 녀석의 얼굴은 더 이상 넉살 좋은 사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의 탐욕스럽고 비열한 얼굴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묵묵히 먹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사위 녀석은 오늘도 넥타이를 반듯하게 메고 서류 가방을 든 채 현관을 나섰다. 그 뻔뻔하고 태연한 얼굴을 보니 어젯밤 내가 본 것이 꿈이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딸 수연이는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오늘도 힘내요. 여보하고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저 가증스러운 연극을 나는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저도 장 좀 봐서 올게요. 아버지, 딸마저 집을 나서고 낡은 한옥에는 다시금 고요함이 찾아왔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늙은 형사의 가면을 벗고 내 집을 침범한 범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 내 침실로 향했다. 어젯밤 녀석이 몰래 엿보았던 바로 그 창호지 문 앞에 섰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작은 흔적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역시나 창호지를 뚫었던 구멍 주변에는 미세하게 마른 침 자국이 남아 있었다. 녀석이 제 더러운 입을 창호지에 바짝 대고 내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는 증거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범인은 반드시 또 다른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자개장 앞에 섰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가구였다. 검은 오칠 위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 장식은 수백 년의 세월에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나는 이 자개장 앞에서 어린 시절 할머니께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다. 이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추억과 역사가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저 녀석은 이 자개장을 그저 돈이 될 만한 골동품으로만 본 것이다. 나는 형사 시절에 쓰던 작은 감식용 랜턴을 꺼내 자개장 표면을 비췄다. 역시나 자물쇠의 주변의 자개 장식 위에 일반적인 먼지와는 다른 희미하고 길쭉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녀석이 제 옷소매로 자물쇠를 만진 흔적을 급하게 닦아내려 한 모양이었다. 어설픈 증거 인멸 시도였다. 아마추어다운 실수지. 범죄자들은 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법이다. 이제 마지막 확인이 남았다. 녀석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열쇠. 나는 무릎을 굽히고 자개장 아래의 마루바닥을 손으로 더듬었다. 수십 년 된 이 한옥의 마루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미세한 틈과 온기들이 있었다. 그중 나만이 아는 작은 온기 하나를 손끝으로 눌렀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만 한 마루 조각 하나가 들려 올라왔다. 그 안에는
내가 만든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나는 그 공간 안에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작은 비단 주머니를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 자개장의 유일한 열쇠를 넣어두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어두운 마루 밑 공간으로 넣었다. 그리고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이 이상하게도 너무 가벼웠다. 나는 주머니의 매듭을 풀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묵직한 노소에 열쇠가 있어야 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어젯밤 녀석이 내 방에 들어왔던 것은 단순히 염탐이 아니었다. 내가 잠든 척하는 그 짧은 순간에 녀석은 이 비밀 공간을 찾아내고 열쇠를 훔쳐갔던 것이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나만의 공간을 녀석은 그렇게 손쉽게 침범하고 유린했다. 나는 텅 빈 비단 주머니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녀석은 이제 곧 저 자개장 안에 든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내 추억, 내 역사, 그리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약간의 비상금까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루 조각을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고 자개장 주변의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녀석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녀석이 방심하고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는 형사 시절의 감각을 되살렸다. 나는 지금 내 집 안에 흉악한 범죄자를 들인 피해자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유일한 담당 형사이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내 딸 수연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사기꾼 도둑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차마 내 손으로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경찰 이동진이 아닌 아버지 이동진이 해결해야 할 사건이다. 나는 대청마루로 나와 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범인 박준호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가? 빚 때문일 것이다. 분명 일반적인 빚이 아닐 것이다. 녀석의 눈에 서려 있던 공포와 조급함은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녀석은 언제 행동에 나설 것인가?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내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를 노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녀석에게는 공범이 있는가? 녀석 혼자서 꾸민 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대담하고 치밀했다. 나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건넌방에서 희미하게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딸 부부가 외출하며 휴대폰 하나를 깜빡 잊고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건넌방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사위 녀석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김 사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휴대폰을 엿보는 것은 내가 평생을 지켜온 형사로서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녀석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딸아이의 생일 네 자리를 눌렀다. 잠금이 너무도 쉽게 풀렸다. 녀석은 그만큼 나를, 그리고 이 집을 얕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곧장 녀석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지옥을 보았다. 형사의 원칙과 아버지의 분노가 내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남의 사적인 공간을, 그것도 내 사위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행위는 내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와 내 것을 탐하는 도둑에게 더 이상 지켜줄 신의 따위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사위 녀석의 휴대폰에서 김 사장이라는 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메시지는 온통 돈 문제뿐이었고 그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다. 박준호 씨,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전화는 왜 안 받으시죠? 약속 안 지키면 신혼집, 아니, 장인어른 댁으로 찾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댁이 서촌 한옥이라고 들었는데 참 고즈넉하고 좋더군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오늘 오전에 온 것이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놈들은 이미 우리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이다. 녀석은 도박 빚이든 사업 빚이든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돈에 손을 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 저토록 조급하고 저토록 무모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메시지들을 내 휴대폰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기고 녀석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잠시 후 딸과 사위가 장을 봐서 돌아왔다. 녀석은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잠시 얼굴이 굳어지는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저 연기력이라면 배우를 했어도 대성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아내와 딸이 보는 앞에서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인자한 시아버지처럼 굴었다. 나는 녀석이 완전히 방심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덫을 놓기 전에 사냥감을 안심시키는 것은 사냥의 기본이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아내에게 먼저 잠자리에 들라고 이르고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느리게 흘러갔다.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건넌방의 문이 소리도 없이 살짝 열렸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박준호였다. 녀석은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마당 구석에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집안에서는 통화가 새어나갈까봐 일부러 마당으로 나온 것이리라. 어리석은 녀석, 이 낡은 한옥은 낮에 소음은 막아주어도 밤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어 나르는 법인데 나는 조용히 마루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내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녀석의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네, 사장님, 접니다. 김 사장이라는 자와 통화하는 것이 분명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어떻게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돈은 지금 거의 다 마련되었습니다. 내일 밤까지만. 제발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녀석의 목소리는 비굴했다. 낮에 그 뻔뻔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네, 아닙니다. 장인어른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 늙은이. 아니, 장인어른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늙은이, 저것이 저 녀석의 진심이었다. 내일 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인어른 방에 있는 그 괴짝, 그 안에 틀림없이 현금 다발이 꽤 있습니다. 골동품 좋아하는 노인네들이 다 그렇죠. 은행 못 믿고 돈을 집에 쌓아두는 거. 게다가 그 괴짝 자체도 돈이 좀 될 겁니다. 녀석은 마치 제 물건을 설명하듯 내 자개장을 떠들어대고 있었다. 열쇠는 이미 제 손에 넣었습니다. 어젯밤에 장인어른 잠든 사이에 살짝 꺼내왔죠.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 늙은이는 그냥 고집만 센 퇴직 경찰일 뿐입니다. 눈치도 없고 자기가 뭘 도둑맞는지도 모를 겁니다. 과도한 자신감, 그것은 모든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다. 마침 내일 밤 제 아내는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장인어른은 일찍 주무시는 편이고요. 완벽한 기회입니다. 제가 내일 밤에 싹 정리해서 모레 아침 일찍 돈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사장님, 녀석의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녀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하더니 다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기둥 뒤에 숨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차갑게 느껴졌다. 녹음 파일 저장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통화 녹음 1이라는 파일이 생성되었다. 이것으로 녀석의 모든 계획과 범죄 사실이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확보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내의 곁에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녀석은 왜 돈이 필요한가? 사채빚 때문이다. 녀석은 무엇을 노리는가? 내 자개장 안의 현금과 골동품이다. 녀석은 언제 움직일 것인가? 내일 밤, 내 딸 수연이가 없는 틈을 타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였다. 덫을 놓는 것, 범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스스로 제 죄를 증명하게 만드는 완벽한 덫을. 녀석은 나를 그저 힘없는 늙은이로 얕보았지만 나는 30년간 범죄자들의 심리를 파고들고 그들의 허를 찌르는 법을 익힌 베테랑 형사였다. 내일 밤 이 고요한 한옥은 한편의 잔인한 연극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의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이자 그리고 마지막 심판관이 될 터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녀석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그리고 내 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선물해 줄 그 계획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떠오르는 해와 함께 잠에서 깼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쇠를 달군 듯 맑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쌀쌀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뜨거운 분노로 들끓던 머리를 식혀주었다. 나는 펌프질을 해 차가운 지하수를 한 바가지 퍼서 세수를 했다. 거울은 없었지만 물 위로 비친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다. 덫을 놓는 사냥꾼의 차갑고 비정한 얼굴이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딸 부부와 마주 앉아 억지 미소로 아침 인사를 나누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사위 녀석은 오늘도 말끔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녀석의 운명에 명복을 빌어주었다. 오전 9시가 되자 나는 외출 준비를 했다. 낡았지만 가장 점잖은 외투를 걸치고 아내와 딸에게 말했다. 나 오랜만에 옛날 동료들 좀 만나고 오겠네. 저녁 늦게나 들어올 테니 저녁 식사는 자네들끼리 하게. 내 말에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사위 녀석의 귀가 쫑긋하는 것이 느껴졌다. 힐끗 보니 녀석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미소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늙은이는 하루 종일 집을 비울 것이고 아내는 곧 딸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갈 것이다. 이 집은 온전히 제 차지가 될 것이라고. 네, 아빠, 잘 다녀오세요.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딸 수연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순진한 얼굴을 참아 마주 볼 수가 없어.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하지만 나의 목적지는 옛 동료들이 있는 술집이 아니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서울의 심장부 인사동으로 향했다. 주말을 맞아 거리는 관광객들과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나는 그 인파를 헤치고 무향모향 이 은은하게 풍겨오는 한 필방 비방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주인은 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내가 가끔 붓과 벼루를 사러 들르던 곳이었다. 벼루에 갈아 쓰는 먹물 말고 병에 든 것 중에 가장 진하고 잘 지워지지 않는 놈으로 하나 주게. 아, 예. 여기 이 먹물이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한번 종이에 묻으면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지요. 주인이 내민 것은 손바닥만 한 작은 유리병에 담긴 검은 액체였다. 나는 병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그 안에는 빛 한 점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깊고 끈적한 절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것이라면 충분하리라. 죄인의 임에 찍는 낙인처럼 선명하고 지독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먹물과 함께 아주 얇고 질긴 한지 한 채 몇 장을 샀다. 그리고 필방을 나와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창가에 앉아 끓는 찬물로 몸을 녹이며 본격적으로 덫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한지를 여러 겹 겹쳐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찻잔에 남은 뜨거운 물로 주머니 안쪽을 여러 번 코팅하듯 적셨다가 말렸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기름병이 없을 때 쓰던 방식이었다. 한지를 이렇게 처리하면 일시적으로 액체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져버릴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까 산 먹물을 주머니 안에 절반쯤 채웠다. 그리고 주머니의 입구를 명주실로 단단히 묶었다. 이제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검은 재앙을 터뜨릴 작은 폭탄이 완성되었다. 다음은 미끼였다. 나는 품속에서 어젯밤 녀석이 훔쳐간 진짜 열쇠 대신 넣어둘 가짜 열쇠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젊은 시절 쓰던 낡은 책상 서랍의 열쇠였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손때가 묻어 자개장에 노소의 열쇠와 아주 흡사해 보였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상태에서 절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아내와 딸은 아직 장을 보러 나가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내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먼저 자개장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어젯밤 녀석의 통화를 녹음했던 내 휴대폰과 오늘 만든 먹물 주머니 그리고 가짜 열쇠를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함정의 설치가 남았다. 나는 형사 시절 불법 도박장을 급습할 때 썼던 소형 무선 카메라를 꺼냈다. 성냥갑보다도 작은 크기였지만 성능만큼은 확실했다. 나는 카메라를 자개장 맞은편 벽에 걸린 낡은 산수화 액자 뒤편에 교묘하게 숨겼다. 렌즈가 그림 속 소나무의 온기 구멍을 통해 자개장 전체를 완벽하게 비추도록 각도를 조절했다. 그리고 내 휴대폰과 카메라를 연동시켰다. 이제 나는 이 집 밖 어디에 있든 내 침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먹물 주머니와 가짜 열쇠를 연결할 격발 장치를 만들었다. 나는 낚싯줄보다도 가는 투명한 실을 꺼냈다. 그리고 실의 한쪽 끝은 먹물 주머니에 묶고 다른 한쪽 끝은 서랍 안쪽에 작은 못에 걸었다. 그리고 실의 중간 부분을 가짜 열쇠의 손잡이 구멍에 살짝 걸쳐 놓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누군가 서랍을 열고 저 가짜 열쇠를 집어드는 순간 열쇠에 걸려있던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먹물 주머니를 터뜨릴 것이다. 그 자의 손과 얼굴 그리고 옷은 온통 지울 수 없는 먹물로 뒤덮일 터였다. 나는 내가 만든 완벽한 함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 수집 방법이었다. 나는 그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물적 증거를 녀석에게 선물할 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에서 나왔다. 아직 안 가셨어요. 아버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딸이 나를 보고 물었다. 아, 깜빡 잊은 게 있어서. 약속 시간이 다 됐구나. 정말 다녀오마. 나는 다시 한번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다. 이번에는 정말이었다. 나는 덫을 놓았고 이제 사냥꾼은 사냥터에서 멀리 벗어나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려야 한다. 나는 정처 없이 걸었다.
옛 동료들을 만나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고 막걸리를 몇 잔 걸치기도 했다. 하지만 내 모든 신경은 손에 들린 휴대폰의 작은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나의 텅 빈 침실이 고요한 무대가 되어 곧 등장할 주연 배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곧 연극의 막이 오를 것이다. 나는 일부러 저녁 늦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척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비틀거리는 나를 보고 딸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왔다. 아빠,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오랜만에 옛날 동료들을 만났더니 이야기가 길어졌구나. 허허, 나는 혀가 꼬인 소리를 내며 일부러 사위 녀석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우리 박서방, 장인어른 방에 좀 부축해다오. 녀석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나를 부축했다. 네, 아버님 이쪽으로 오시죠. 녀석의 부축을 받으며 나는 녀석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오늘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하나 깼다네. 자네 사업에 보태줄까 하고 녀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미끼를 녀석은 확실하게 물었다. 나는 침실에 도착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 위로 쓰러져 코를 고는 척했다. 잠시 후 수연이가 들어와 내 이불을 덮어주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다. 다녀올게요. 아버지, 준호 씨, 아버지 잘 주무시는지 잘 살펴드려요. 걱정 말고 다녀와. 여보, 내가 잘 모실게. 딸이 나가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 집에는 나와 저 뱀 같은 사위 녀석 단 둘만이 남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녀석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일부러 부엌에서 무언가를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가 완전히 잠들었다고 확신할 때까지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것이리라. 치밀한 놈. 하지만 모든 범죄자는 바로 그 치밀함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어제 설치해둔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 앱을 켰다. 화면 속에는 어둠에 잠긴 내 침실의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녹색빛으로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다. 덫은 놓아졌고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1시간쯤 흘렀을까. 마침내 화면 속에 내 침실 방문이 소리도 없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사위 녀석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녀석은 고개를 쭉 빼고 침대 쪽을 한참 동안 살폈다.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판단했는지 녀석은 소리 없는 고양이처럼 방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자개장으로 향했다. 녀석의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고 있을까. 평생의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흥분과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겠지. 카메라는 녀석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녀석은 품속에서 어젯밤 내 서재에서 훔쳐간 진짜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자개장의 낡은 노소에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철컥 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다. 자개장 문이 열렸다. 녀석은 손전등으로 그 안을 비추며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안에는 낡은 책과 서류, 그리고 내 부모님의 앨범 같은 것들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녀석이 찾는 현금 다발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의 진짜 목표는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서랍이었으니까. 녀석은 자개장 안쪽의 비밀 공간을 열고 문제의 서랍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 녀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토록 찾던 열쇠가 그 안에 얌전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녀석은 아마 생각했을 것이다. 역시 늙은이는 어쩔 수 없군. 이렇게 뻔한 곳에 중요한 걸 숨겨두다니.
녀석의 오른손이 서랍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리고 미끼로 던져둔 가짜 열쇠를 집어드는 순간 배영, 화면 속에서 검은 폭죽이 터졌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내가 설치해둔 먹물 주머니가 녀석의 소나귀 안에서 정확하게 터져버린 것이다. 칠흑 같은 먹물이 녀석의 얼굴과 손, 그리고 순백의 셔츠 위로 화산처럼 뿜어져 나왔다. 크허. 카메라의 마이크가 녀석의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녀석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녀석의 온몸은 지울 수 없는 죄의 증거로 흥건하게 뒤덮여 있었다. 녀석은 잠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제 손과 얼굴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뒤늦게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녀석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먹물을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끈적한 먹물은 닦으면 닦을수록 오히려 더 넓게, 더 흉측하게 번져나갈 뿐이었다. 젠장 이게 뭐야, 시발. 녀석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녀석은 급히 방에 딸린 작은 화장실로 달려가 물로 먹물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내가 특별히 주문한 유성 먹물은 비누칠 몇 번으로 지워질 만큼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 화면 속의 녀석은 마치 지옥에서 막 기어나온 악귀 같았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오랜 추적 끝에 마침내 범인을 검거한 형사의 차가운 만족감만이 존재했다. 나는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서재를 나섰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으며 모든 사건의 현장, 나의 침실로 향했다. 내 발소리는 죄인을 향해 다가가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고요한 한옥의 밤을 갈랐다. 범인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내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사위 녀석은 작은 세면장에서 허둥지둥 얼굴을 씻어내고 있었다. 철벅거리는 물소리와 젠장 젠장하고 욕설을 씹어뱉는 소리가 방문 앞까지 들려왔다. 방 안은 온통 먹물 냄새로 진동했다. 내가 들어선 것을 본 녀석은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녀석의 얼굴과 손 그리고 하얀 셔츠는 물에 번진 먹물 자국으로 귀신처럼 얼룩덜룩했다. 아,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녀석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떨렸다. 그래, 자네 덕분에 아주 잘 일어났네. 나는 방 중앙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녀석을 내려다보았다. 내 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 설명 좀 해보게나. 녀석의 눈동자가 필사적으로 좌우로 굴러갔다. 녀석은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버님 서의 도구가 좀 헝클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서랍 안에 있던 먹물통을 그만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좋은 뜻에서 좋은 뜻이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녀석의 거짓말은 너무도 뻔하고 유치해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귀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었다. 내 서랍 안에 먹물통 같은 건 없네만 내 차가운 지적에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랬나요?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워낙 어두워서. 녀석이 뭐라고 다음 거짓말을 둘러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긱! 현관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내 딸 수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녀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녀석의 계획 속에서 아내인 수연이는 아직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딸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여보, 아직 안 잤어요. 아버지 방에 있었네. 수연이는 곧장 내 침실로 향했다. 나는 딸을 막지 않았다. 그래, 어차피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다. 제 눈으로 직접
제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게 해야만 한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수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먹물 범벅이 된 남편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아버지, 그리고 활짝 열려있는 할아버지의 자개장이 있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얼굴이랑 옷이 왜 이래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녀석은 아내의 등장에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수연아, 잘 왔어. 장인어른이 나를 오해하고 계셔. 내가 그냥 장인어른 물건 좀 구경하려고 한 것뿐인데 나를 도둑으로 몰고 계시다고. 녀석은 이제 나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었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찔렀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준호 씨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내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의 편에 서려 했다. 그 눈물겨운 믿음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조용히 내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했다. 수연아, 나는 내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남편의 진심이 뭔지 이 아비가 똑똑히 들려주마. 나는 녹음 파일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고요한 한옥의 밤. 스피커를 통해 바로 어젯밤 이 집 마당에서 울려 퍼졌던 사윈 여씨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네, 사장님. 접니다. 돈은 지금 거의 다 마련되었습니다. 내일 밤까지만, 제발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수연이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굳어졌다. 장인어른 방에 있는 그 괴짝, 그 안에 틀림없이 현금 다발이 꽤 있습니다. 차에첩의 열쇠는 이미 제 손에 넣었습니다.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 늙은이는 그냥 고집만 센 퇴직 경찰일 뿐입니다. 눈치도 없고 자기가 뭘 도둑맞는지도 모를 겁니다. 녹음된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안 돼. 수연이는 남편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마침 내일 밤, 제 아내는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완벽한 기회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오는 순간 수연이는 낮은 신음을 뱉으며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남편의 범죄를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로 이용되었다는 사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기만해 왔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연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믿음은 없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아니,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갑고 텅 빈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준호의 얼굴에 묻은 검은 먹물 자국이 그의 더러운 영혼을 그대로 비추는 것 같았다. 수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저건 녀석이 변명을 위해 아내에게 다가가려던 순간이었다. 수연이의 입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뭐라고? 나가라고 했어. 수연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내 집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당장 나가. 판결은 내려졌다. 그것은 전직 형사인 내가 아닌 모든 것을 배신당한 한 아내이자 딸이 내린 가장 최종적이고 무거운 판결이었다. 내 딸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법의 판결보다도 무서운 것이었다.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버림받은 박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녀석은 더 이상 변명도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저 먹물로 얼룩진 제 얼굴을 감싸 쥔 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후회나 반성은 없었다. 오직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하고 억울한 마음뿐이었다. 수연이는 더 이상 남편의 눈물을 봐주지 않았다. 내 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다. 10분 줄게. 내 눈앞에서 당신 물건들 전부 챙겨서
당장 사라져.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녀석은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비틀거리며 건넌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녀석은 가방 몇 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딸 앞에 서서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수연이는 녀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서늘한 외면에 녀석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현관 밖으로 사라졌다. 녀석이 떠난 자리에는 희미한 먹물 자국 몇 개가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꽝! 현관문이 닫히자 수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믿음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를 아프게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나는 말없이 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40년 전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울던 어린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듯 훌쩍 커버린 딸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다. 괜찮다. 수연아, 다 괜찮아질 게다. 딸은 내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 밤 우리 부녀는 긴 시간 잃어버렸던 서로의 온기를 그렇게 확인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시간은 좋은 약이었다. 내 딸 수연이는 이혼의 상처를 천천히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딸은 작은 도서관에 사서 보조로 취직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딸은 책 냄새를 맡으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기쁨을 딸은 뒤늦게나마 배워가고 있었다. 나의 한옥에도 예전의 평화가 돌아왔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나와 딸은 이제 매일 저녁 대청마루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딸은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고 나는 새로 구상하는 연애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아빠와 딸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나는 서재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던 벼루와 붓을 꺼냈다.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 이후로 한동안 먹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마당의 수도가에서 벼루를 씻고 있을 때 딸 수연이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빠, 뭐 하세요? 오랜만에 글씨라도 좀 써볼까 해서 이 벼루에 그놈의 흔적이 남은 것 같아서 말이다. 내 말에 수연이는 말없이 수건을 가져와 내가 씻은 벼루를 정성껏 닦아주었다. 아빠, 죄송해요. 딸이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빠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를 남겨드렸네요. 나는 벼루를 닦는 딸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지난 일이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이렇게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는 것이다. 너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내 딸. 내 말에 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럭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함께 대청마루에 앉았다. 나는 깨끗하게 씻은 벼루에 맑은 물을 붓고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가 한옥의 고요한 오후를 채웠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 내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소리였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 나는 잘 갈아낸 먹물에 정성껏 씻은 붓을 푹 담갔다. 그리고 하얀 화선지를 펼쳤다. 무슨 글씨를 쓸까?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내 붓을 들어 단숨에 두 글자를 써 내려갔다. 평화핑허.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연아, 네, 아빠, 너도 한번 써보겠느냐? 나는 붓을 딸에게 건넸다.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붓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내 옆에 나란히 서툰 솜씨로 같은 글자를 써 내려갔다. 나와 딸의 글씨는 서로 닮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소망은 하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글씨를 썼다. 새로 갈아낸 먹의 맑은 향이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한옥의 오후를 평화롭게 채우고 있었다. 내 집은, 그리고 내 마음은 마침내 지독했던 얼룩을 모두 씻어내고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다.